정말순, 올해로 75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연이도 결혼해 서울 도심의 아파트로 분가한 지 오래입니다. 이젠 그냥 조용히 손주 영상이나 돌려보며 하루를 보내는 노인네일 뿐이지요. 하지만 손에 남은 이 굳은 살 하나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떡을 빚으며 살았고 찹쌀 반죽 손끝감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강민이 돌이에요. 호텔 연회장 예약했고 낮 12시부터예요.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시간 나시면 오셔서 식사라도 하세요.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첫 돌이라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가란 식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손주 낳을 땐 돌상에 송편도 올리고 떡판도 돌리고 동네 어르신들 모셔 같이 웃고 떠들던 기억뿐인데 요즘 애들은 이런 행사도 그냥 넘기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입 밖에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도현이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냐? 하객도 많이 오겠네. 응, 채린이가 거의 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지갑만 열고 있지 뭐.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말이다. 떡은 엄마가 좀 준비하면 어떨까? 떡상에 올릴 거 정도만. 오색 송편이랑 인절미 정도로 깔끔하게 해서. 강민이 첫 생일인데 할미가 손으로 만든 떡 한 판쯤은 올려줘야지.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게 채린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돌상에 떡 잘 안 올리기도 하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다는데 싫을 건 없지 않니? 요란하게 안 할 테니 보기 좋게만 준비할게. 그 뒤로 며느리 채린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이 며칠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싫으면 말했을 테고 말이 없는 건 괜찮다는 뜻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넣어뒀던 작년 햅쌀을 꺼내 하루 물에 불리고 직접 말려뒀던 쑥은 체에 내어 가루로 빻았습니다. 찬바람 불기 전 손질에 말린 대추랑 밤은 여전히 향이 살아있었습니다. 첫날은 반죽하고 둘째 날은 팥을 고아서 소를 만들고 셋째 날은 떡을 빚었습니다. 송편은 흰색, 노랑, 분홍, 녹색, 쑥빛으로 오색을 맞췄고 찹쌀경단은 밤과 콩고물, 검정깨를 굴려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포장도 요즘 스타일로 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종이압은 버리고 반투명 뚜껑 있는 사각 포장에 리본도 2번 감아 묶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기 좋고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떡을 다 빚고 나서 도현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떡은 다 준비했어. 많이 하지도 않았고 부담 안 가게 딱 보기 좋게만 했으니 걱정 마라. 강민이 생일인데 할미가 이 정도는 해야지. 곧바로 도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내일 뵐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통 앞에 서서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손맛으로 자식 키우고 가게 지키고 세월을 견뎌냈다고. 이 떡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그 자체라고.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의 첫 생일상에 그 떡을 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장을 단단히 묶고 떡 바구니를 천천히 차에 실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떡 상자 위에 손을 얹고 강민아, 생일 축하한다. 이건 할미가 손으로 만든 선물이야.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잔치가 열릴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제 떡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떡 상자의 포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매듭이 느슨한 리본은 고쳐 묶고 콩고물이 조금 흘러내린 경단은 다시 굴려 정리했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에 붙인 스티커가 들뜬 부분은 손톱으로 꾹 눌러 붙였고 투명 창 사이로 보이는 떡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포장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떡이 손주의 첫 생일상에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차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싣고 저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아들 도현이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현아, 떡은 내가 행사장 안에 조용히 둘게. 끝나고 나눠 먹기 좋게 포장도 해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도현이는 놀란 듯 저를 보며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안에 채린이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떡 바구니를 들고 행사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안쪽엔 천으로 덮인 테이블과 풍선 장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무대엔 돌상 사진을 위한 장식이 막 세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채린이가 하객 테이블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채린아, 떡 가져왔어. 송편이랑 경단 몇 가지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눠 먹기 좋게 포장해왔단다. 강민이 첫 돌인데 그냥 지나가기엔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그런데 채린이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바구니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수제라고 가져오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이건 전통시장 느낌이에요. 지금 테이블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할 틈도 없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채린이는 떡 상자를 살짝 열어보더니 내용물을 힐끔 본 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인스타에 못 올려요, 이런 건. 솔직히 좀 민망해요, 이 분위기에서. 그리고는 호텔 직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안쪽에 잠깐 치워주세요. 행사 끝나고 저희가 챙겨갈게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들고 온 바구니를 조심스레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 뒤편 장비 보관 천막 안쪽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제 다리가 순간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떡이 민망하다는 말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치워져야 한다는 판단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돌상 위를 장식하는 고급 디저트 케이크,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하객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준비했어? 완전 감성 사진 나오겠다. 그 옆에서 채린이는 친구들과 셀카를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자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떡은 이미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설 이유도 함께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뒤 도현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채린이가 요즘 이런 행사에 좀 예민해져 있어서. 떡은 나중에 따로 우리끼리 먹으면 더 의미 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입니다.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손주의 첫 생일에 내 손으로 만든 떡 한 상자 올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민망하단 말 한마디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연회장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강민이가 돌잡이 물건 앞에 놓일 때까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 그제야 묶여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떡을 준비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민망하고 촌스럽고 치워야 할 무엇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제 떡은 누구도 먹지 않았고 그저 행사장 뒤편 창고 안에서 먼지를 맞으며 잊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엔 여전히 떡 바구니, 포장 박스 일부가 담긴 비닐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유난히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날엔 괜히 손주 사진이나 다시 보고 마음을 달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며느리 채린이 계정으로 손이 먼저 갔습니다. 어쩌면 괜히 내 마음이 예민했을 수도 있고 행사 분위기에 민감했던 걸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혼잣말로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막상 채린이 프로필 사진을 누르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계정 첫 화면에는 돌잔치 사진들이 빠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강민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케이크 위에 캔들을 불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식탁보 위에 정갈하게 배치된 디저트들이 클로즈업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조각낸 퐁당 쇼콜라, 잔뜩 크림이 올라간 에클레어, 글라스 위에 데코된 케이크 조각들, 사진 속 음식은 마치 광고처럼 조명이 반짝거렸고 그 아래에는 체리니의 해시태그가 적혀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수제떡은 노 이게 진짜 돌상 현대식 디저트.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촌스러운 수제떡은 노.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 해시태그에 달린 좋아요 숫자. 역시 센스 최고예요. 감성 미쳤어요. 완전 브랜드 행사 느낌. 그런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반죽하고 찌고 싸고 묶은 내 시간이 해시태그 한 줄로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보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하나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말을 했으면 낫겠습니다. 싫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사지 말라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받기만 하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올리기까지 했다는 건 정성이 아니라 체면에 흠이 된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날 연회장에서 제가 떡을 내려놓을 때 왜 체린이가 눈을 피했는지, 왜 말끝마다 요즘 애들은이 들어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제 손으로 빚은 송편이 단지 촌스럽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내 마음을 담은 경단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던져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덮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 그날 연회장 구석에 묵묵히 앉아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있었지만 그 속에선 얼마나 서글픈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할미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날이었는데 그 마음을 모욕으로 돌려받은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떡을 만든 내 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하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사람들 먹이고 웃게 하고 위로했던 손인데 단지 포장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그 가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 불 꺼진 부엌 앞에서 조용히 가스렌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그 애가 뭘 모르는 거지. 그럼 이제 보여줘야지. 진짜가 뭔지.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엌불을 켜고 쌀통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서랍에서 계량컵을 꺼내 물에 찹쌀을 담그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다시 반죽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며느리 계정에서 봤던 그 해시태그. 촌스러운 수제떡은 노.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다시 이 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손맛을 다시 보여줘야 할 때란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찹쌀을 불리며 작업대를 정리하는데 예전에 쓰던 계량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써오던 낡은 공책. 오색 송편에 물배합 콩고물 볶는 온도. 경단 굴릴 때 손에 묻히는 참기름의 양까지. 정확하게 적혀있는 그 노트는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에 비닐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온도를 느끼고 떡살을 밀어 넣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탄력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팥소는 직접 고았습니다. 시판 팥당근보다 덜 달고 먹었을 때 팥껍질이 씹히지 않도록 체에 2번 걸렀습니다. 찹쌀은 1시간 동안 뜨거운 김에 찌고 대추는 씨를 빼고 꽃 모양으로 손질했습니다. 모양만 보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떡을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종종 안부를 주고받던 식당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단과 인절미를 정기적으로 납품하던 곳이었고 가게를 접은 뒤로도 명절이나 큰 손님 올 때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 봄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르신, 요즘도 떡 안 하세요? 그 손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지요. 나이도 있고 팔도 시리고. 그러면 대표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그 손맛은 요즘 찾기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저희는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그날 아침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고 저는 먼저 연락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혹시 떡 다시 하실 마음 생기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리던 쌀 지금 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량 말씀 주세요.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손 살아있어요. 요즘 애들 떡은 포장만 화려하고 맛이 없어요. 그 손맛 다시 불러올 때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젠 며느리의 말보다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등어리를 딱 펴게 만들었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식당에 납품할 떡을 3가지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찹쌀경단, 유자청을 살짝 가미한 오색경단, 그리고 대추단자. 모양은 단정하게 맛은 정직하게. 내 이름을 다시 걸고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냈습니다. 포장은 기존처럼 단정하게 했지만 딱 한 가지. 라벨에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순 수작. 그게 제 이름이고 내가 살아온 손의 역사였습니다. 배달은 직접 갔습니다. 식당 대표가 웃으며 제 떡을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이건 요즘 떡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거면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바로 들어가죠.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다시 떡을 꺼내든 건 누구를 이기려고가 아니라 내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대표가 따로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납품된 제 떡이 한정식 상차림의 메인 디저트로 올라간 모습이었고 그 사진은 백화점 식품 바이어 단체 채팅방에 이미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내 떡으로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식당 대표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납품 여력 좀 있으세요? 저희 말고도 떡 찾는 데가 하나둘 생겨서요. 제가 괜히 소개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르신 스타일 좋아할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소개받은 한 곳에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화점 디저트 전용관 담당 MD. 여성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기본적인 소개를 마치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순 어르신 되시죠? 예전에 일성식당 쪽 납품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한정식 디저트 쪽에서 돌던 얘기 저희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 손맛 저희가 찾던 그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샘플을 요청했고 저는 포장에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단단한 무광 박스에 하나씩 떡을 개별 진공 포장하고 라벨엔 정말순 수작이라는 이름을 정갈이 붙였습니다. 같이 넣은 설명 카드엔 재료 산지와 제조일자를 적고 뒷면엔 제 이름을 썼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정말 사람이 만든 떡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백화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 입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시즌 한정 구성 먼저 테스트하고 반응 좋으면 디저트 존 고정으로 확장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청한 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 운영에 걸맞은 품질과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롯이 지켜온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호텔 식자재 납품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셰프가 추천했다며 5성급 호텔 내 디저트 코너에서 전통 디저트 테마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떡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새벽 송편과 찹쌀경단, 대추단자, 유자경단을 각각 포장해 2곳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작업손이 살아있었고 제 안에서 흐르던 떡의 감각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 측에서 정식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명절 전 기간 정말순 수작 브랜드 이름 그대로 호텔 내 한식 뷔페 디저트 섹션에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사인을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 아래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시간을 되새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 채린이가 그토록 입점하고 싶다던 바로 그 백화점 디저트 존이 이제는 제 떡이 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MD는 설명 카드에 실릴 수 있는 짧은 한 줄 소개를 부탁했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통에서 시작된 손맛.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떡의 진심. 정말 순 수작.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백화점이 어머니의 떡으로 선점되었고 호텔 프라이빗 뷔페 라인에도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라인들이 자신이 치열하게 뚫어보려던 입점 루트였다는 걸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SNS에 또 다른 디저트 사진을 올리며 이번엔 꼭 통과하자. 드디어 내 차례. 그런 말을 써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이미 다음 주문 수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안 그 아이는 아직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앞이 열린 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리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앉는 법이고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이네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평소와 달리 며느리 채린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이번에 드디어 좋은 소식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백화점 있잖아요. 이번에 거의 입점 확정됐어요. 관계자랑 미팅도 했고 샘플도 넘겼고요. 다들 반응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잘 풀릴 것 같아요. 속으로 저는 묘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 제 이름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그 디저트 존. 그 아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던 곳. 제가 만든 떡이 진열될 예정이고 그걸 먹은 백화점 MD가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준비 많이 했겠다. 근데 백화점이란 데가 워낙 기준이 까다롭다면서. 입점되면 연락 오겠지? 채리는 신이 난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준비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친한 지인 통해서 미팅 잡느라 시간도 엄청 들였고 샘플용 패키지도 아예 새로 제작했어요. 반응만 좋으면 바로 팝업도 연결된대요. 저는 그 반응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 바이어와 통화하면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떡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메인에 바로 걸고 싶어요. 그만큼 느낌이 확실하거든요. 요즘 예쁜 디저트는 많은데 이건 진짜 손이 만든 맛이에요. 이름도 강하고요. 정말 순 수작. 이 브랜드로 납품 우선권 바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뒤 채리는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린의 연락은 뜸해졌고 도연이도 묘하게 눈치를 보는 목소리로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잘 지내시죠? 강민이 유치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렇게 말끝마다 맴도는 기운이 이상하다 느껴질 무렵 드디어 채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백화점 쪽이랑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짐짓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 채리는 말끝을 흐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샘플 검토하던 쪽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쪽 MD가 바뀐 건지 내부 방침이 바뀐 건지 확답 없이 시간만 계속 끌더니 결국 어제 문자 하나 왔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는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채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납품 우선권 있는 브랜드와 겹쳐서 이번은 어렵겠다고요. 이미 자리 배정이 끝났대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어딘지 혹시 물어봤니? 채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물어봤는데 정말 순 수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리는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업대에 놓인 라벨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순 수작. 내가 만든 떡에 붙인 이름. 그게 누군가의 희망을 막을 줄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저 내 자리를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채리는 아직 모를 겁니다. 그 백화점 담당자가 제 떡을 처음 맛본 날. 이건 그냥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 그 자체. 라고 했다는 걸. 그 아이가 수백 번 편집한 사진보다 내 한 조각 떡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는 걸. 이제 처음으로 저 아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될 차례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전 정기적으로 납품하던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고객 초청 시식 행사를 연다고 해서 새벽부터 떡을 정성스레 준비해 포장을 마치고 식당 측에 직접 납품을 다녀왔습니다. 매장 입구 한쪽 테이블 위에는 정말순 수작이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색색의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꽃잎과 깨를 살짝 뿌린 찰떡, 속을 정성껏 채운 수수팥떡과 단호박 경단이 단아한 트레이에 얹혀 있었고 그 옆엔 손글씨로 쓴 설명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떡은 100% 국내산 재료로 당일 수제로 빚어냅니다. 방부제, 색소, 밀가루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손님들 몇 명이 시식 테이블 앞에 섰고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은 순간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이런 떡은 요즘 진짜 귀하잖아요. 이게 뭐지? 겉은 쫀득한데 안은 고소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시식을 시작했고 금세 시식대 아픈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관계자에게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식당 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표님. 요즘 젊은 손님들 반응이 이렇게 빠른 경우 드뭅니다. 그중엔 떡 처음 먹어본다는 분도 계시던데 맛이 입에 착 붙는다고 아주 감탄이십니다. 그와 함께 있던 직원이 다가와 제 옆에 휴대폰 화면을 조심스레 보여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단톡방 캡처가 줄줄이 열려 있었고 사진마다 떡 사진과 함께 정말순 수작이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대표님. 방금 올린 시식 사진이 실시간 반응 탑에 떴어요. 지금 여기서 인증샷 올리는 사람만 10명은 넘어요. 단골 블로거들도 벌써 반응했더라고요. 이러다 백화점 바이어한테 바로 연락하겠어요. 화면을 보니 이게 진짜 수작이다. 손맛이란 게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 디저트보다 감동적인 전통떡. 할머니 손맛 정말 찐이다. 그런 글들이 해시태그와 함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놓아둔 트레이는 어느새 텅 비어 있었고 식당 점장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명함 더 있으시면 좀 채워주세요. 손님들이 어디서 사냐고 난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백화점 디저트존 담당 바이어였습니다. 정말순 수작 대표님 맞으시죠?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번에 저희 디저트존에 새 브랜드 들어올 자리 하나 있는데 대표님 떡 보고 내부에서 회의 들어갔습니다. 시식 반응, 후기, 구성 다 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브랜드 찾기 어렵습니다. 명절 시즌 전에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 일정만 맞으시면 바로 조율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백화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왔고 그 계약은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 시식 행사에서 손님들이 남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제 지난 시간에 대한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는 점점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입점 협의가 잘 진행되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납품도 우선권 문제로 밀리고 자기가 무시하던 수제떡이 요즘 들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조용히 무언가를 확인하게 될 순간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순 수작. 정말순. 정말순. 물론 아직 시어머니에게 따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곱씹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이후로 백화점 쪽의 무대응이 점점 더 날카롭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케줄 문제겠거니 했고 이후에는 샘플 수량이 부족했나 싶어 다시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 사유가 죄다 같았습니다. 납품 우선권이 있는 브랜드와 일정이 겹쳐서 이번은 어렵습니다. 내부 사정상 기존 파트너와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향후 입점을 재논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누군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그 문장들 속에서 며느리는 점점 정말순 수작이라는 이름과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 혹시 그날 떡을 가지고 오셨을 때부터 계획된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닐까?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고 브랜드 관련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한 검색창에 정말순 수작을 입력하자 관련 게시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상에 준비해 주신 떡인데 하객들이 다 물어봐서 결국 브랜드 공개합니다. 요즘 백화점 떡보다 이게 훨씬 정직하고 진짜 맛있어요. 명절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감동해서 정기 배송 시작했어요. 댓글마다 이게 그 떡이야? 라는 반응이 달리고 공유 수는 수백, 좋아요는 1000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과거에 무시했던 그 떡이 지금 자기 사업을 짓밟고 있는 현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눈에 띄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호텔 뷔페 디저트 라인에 들어갔다네요. 이제 떡도 고급 디저트로 대접받는 시대인 듯. 호텔. 며느리가 1년 전부터 공들여 컨택하던 호텔 브랜드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이 떡 브랜드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느 행사 기획사와 연결되어 있던 납품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최근에 떡 납품 라인 교체되셨나요? 답변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시잖아요. 요즘 정말순 수작 난리라서요. 고객들이 먼저 요청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바꾸게 됐어요. 딱 한 줄이었지만 며느리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확신이라는 이름의 스위치가 탁 켜졌습니다. 정말순 수작은 시어머니의 브랜드가 맞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지금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전에 들었던 백화점 관계자의 말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계약 무산조차 시어머니의 손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창밖으로 스르르 어둠이 내려앉았고 사무실 조명은 하얗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컴퓨터 한쪽 모서리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의 인기 중소상공인 브랜드 선정 정말순 수작. 그 링크를 클릭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 문단을 읽는 순간 그녀는 마침내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루 100세트 한정 생산. 단 하나의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진행되며 할머니 한 분의 손맛으로 완성된 진짜 수제떡. 정직한 손이 만드는 정직한 맛. 정말순 수작.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이 판을 뒤엎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승자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팔로워 수는 많지 않았지만 거기엔 매일매일 다른 떡이 한 점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갈한 사진 속 고운 손바닥 위에 놓인 떡 한 조각. 그리고 짧은 문구. 누군가에겐 하찮아 보여도 누군가에겐 인생의 정성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마른 입술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때 그 떡을 내가 먹어봤더라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얼굴은 예전처럼 짙은 화장도 없었고 손에는 브랜드 가방 대신 평범한 에코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그 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브랜드 혹시? 저는 굳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눈빛 속엔 이미 확신이 있었고 제가 할 일은 단지 확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때 내가 창고에 처박은 그 떡이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고 했지. 근데 요즘은 그걸 사람들이 찾더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제 앞에 앉은 그 애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너는 날 창피해했고 나는 그냥 떡을 다시 만들었을 뿐이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수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진심이 담긴 걸 알아보더라.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두 번 우연인 줄 알았어요. 우리 브랜드가 계속 입점이 밀리고 샘플 반응이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뭔가 자꾸만 틀어졌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요즘 그 수제떡 브랜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면서 정말순이라는 이름이 자꾸 보인다고. 그제야 무서워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따른 뒤 천천히 잔을 건넸습니다. 내가 날 대했던 방식을 나는 아직 잊지 않았어. 그날 떡을 창고에 치워버리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고 웃던 내 얼굴. 난 그 순간 다시는 나를 내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더라. 며느리는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그 애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문 채 조용히 묻더군요. 정말 그 떡 그날 돌잔치에 가져오셨던 거였어요? 내가 창고에 넣었던 그 떡?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떡, 내가 돌잔치 날 창고에 쑤셔넣은 그거야. 넌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고 웃고는 그냥 밖으로 내다뒀지. 포장지도 안 뜯었더라. 애 돌잔치라고 며칠 밤낮으로 정성 들여 만든 떡인데. 그게 창고 구석에 먼지 쌓여 있는 거 보고 난 그날 밤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 무시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떡이 불쌍해서. 그게 내 손으로 지켜온 삶이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히 눌린 채 얼굴을 숙인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 떡 내가 한 조각이라도 먹었더라면. 아니, 그냥 포장만이라도 다시 해줬더라면,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넌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몰랐고 여태껏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겠지. 그 애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 정말 후회돼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할 몫이고 나는 내 떡을 지킬 거야. 이건 복수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 뿐이야. 며느리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떡을 내가 먹었더라면 정말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었고 대답도 필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전떡을 찝니다. 새벽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기계 대신 손으로 반죽을 치댑니다. 그게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지금은 이 일이 저를 살립니다. 내가 만든 떡을 누군가 기다리고 맛있게 먹는 걸 본다는 것, 그거 하나면 피곤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 제품은 메뉴판 맨 앞에 넣겠습니다. 손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맛 있는 전통 디저트 찾는 분들 많아요. 촬영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카메라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 떡이 사람들한테 맛있게만 보였으면 해요. 그 와중에 들려왔습니다. 그의 그러니까 며느리의 쇼핑몰은 지금 사실상 계정 휴업 상태랍니다. SNS 계정도 닫았더군요. 한때 수만 팔로워를 자랑하던 계정이었는데 그 페이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로 뜹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자기 쇼핑몰이 안 되는지, 왜 입점이 막히고 왜 유통이 끊겼는지. 하지만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수란 소리 없이 흘러야 깊이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그 아이는 아직도 그날 창고에 밀어넣은 그 떡 한 상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날 한번 진심을 알아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애는 손에 들린 떡을 보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날 그 말에 조용히 내 인생의 반죽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묵묵히 떡을 찝니다.
누구를 겨냥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설명하려 들지도 않으며 그저 제 길을 갑니다. 내 떡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고 누군가에겐 잊고 살았던 추억이며 누군가에겐 차갑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을 무시한 죄, 그건 제일 값비싼 떡으로 되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도 찜통 위에 수건을 덮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